오늘은 두 번째 학생 주도 교육의 이해와 실제인데요. 오늘은 어제도 이렇게 저희 몽실학교 출신 그 청년들이 와서 들었는데, 오늘은 어 대학교에 저희 몽실학교에서 열심히 학생 주도 교육을 실천하고 프로젝트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이제 대학 새내기가 돼서 대학을 갔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있는 4명의 청년들이 지금 앞에 와서 사이버 대학이 아닌 직접 대면 수업을 받고 싶다 이래서 앞에 와서 앉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한 분 오셔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학사님들이 잘하나 못하나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요. 이걸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어쨌든 학생 주도 교육의 이해와 실제로 오늘 어, 그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몽실학교에서 길잡이 교사를 2014년, 1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길잡이 교사로 있는 김현주 첨보중학교 교사이기도 하고 몽실학교 길잡이 교사도이기도 한 김현주라고 합니다. 몽실학교에서 불리는 이름은 솔방울이고요. 어제 서절 장학관님의 그 1강 강의를 들으시고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학생 주도 교육이 어떻게 실천되고 이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꾸물꾸물한 날에는 온라인 수업이 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어려운 이야기들이나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때그때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학생 주도 교육의 이해와 실제, 그리고 그 아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몽실학교의 비전이자 모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말씀은 학생 주도 교육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과 실천과, 그리고 어려웠던 점, 힘든 점,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시작은 학교와 마을과 사람과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몽실학교에서도이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교육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시작되었던 고민은 이 여러 가지의 화두들을 넘나들고 연결하는 방식, 그리고 넘나들고 연결하는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2014년 저희가 몽실학교를 처음에 고민하고 지역에서 함께 시작했을 때 이런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꿈꾸었던 학교의 3가지의 특징이 관이 지원하고 마을 주민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교예요. 실제로 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금 공교육 체계에서는 이 3가지의 조건을 담고 있는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공교육에서는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예.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넘나들고 연결하면서 만들어가는 학교를 꿈꾸면서 시작했던 이유는 이 특징들이 드러날 때 가장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배움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시작된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학생 주도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잡았던 그 틀은 프로젝트 학교였어요. 프로젝트는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프로젝트라고 할 때는 저희가 정해 있지 않고 과정이 중요하고 암과 삶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여러 공간과 여러 배움터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법으로 쓰고 있는 프로젝트는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들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는 다 각기 다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할 때 배움의 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과정들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의미인 것 같거든요. 배움에 있어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이 암과 삶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 과정 안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커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배움터의 가장 큰 틀이 프로젝트 학교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 주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학생 주도 교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학생 주도 학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과 학습의 차이예요. 교육은 어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단어라고 한다면 학습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왜 학습이고 왜 배움인가?'라는 질문들은 몽실학교에서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주체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학교 운영이나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들을 학생 주도 학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참여를 이야기하고 왜 주도를 이야기하냐면 자기 욕구와 흥미에 따라 스스로 배움을 조직할 때 가장 잘 배운다는 배움의 원리들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학생 중심에서 학생 주도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고 어렵고 무엇인지 모르는 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이렇게 학생 주도 학습과 프로젝트 배움의 그 과정들을 실천하고 있는 이유들은 '교육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교육은 배움을 통해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주변의 연결망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교육을 가장 잘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그 학습자 주체가 되는 학습 주도 학생 주도 학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젝트 학교와 학생 주도 학습의 관계들은 학생 주도 학습은 촘촘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관계를 통해서 배운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관계를 설명하자면 몽실학교 안에서는 다양한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길잡이 교사는 교사이기도 하고 교사가 직업인 공교육 교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도 있고 주민도 있고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은 초중고 그다음에 학교 밖 학생들도 함께 섞여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함께 지원하시는 교육청 전문직, 일반직 이런 선생님들이 함께 이 몽실학교의 관계들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연결망 간의 상호 관계들에 대한 고민들이 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이 배움터입니다. 실제로 많은 배움터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주체의 자발성이나 어 학생 주도가 왜 안 일어나고 있느냐 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그 안에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지 이 관계를 잘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계라는 부분은 쉬워 보이지만 어렵고 늘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저는 일단 조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과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두 가지의 화두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그 조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인데 이 조직이 사람의 변화로만은 이끌어질 수 없어요. 사람이 변화하더라도 시스템이 그것을 갖춰주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시스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무의미한 또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런 조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이 다시 사람을 재생산해내는 구조가 되어야지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사람과 시스템을 계속 고민하는 두 가지의 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에서는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 간의 이 연결망을 어떻게 이어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축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줄까, 어떻게 구조화시킬까라는 고민들이 들어야 되고, 이 구조화가 다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조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조직에 가든 이 두 가지의 축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의 축에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도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고, 시스템도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의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어쩌면 지금 학생주도 학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공간의 자치배움터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 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자치라는 단어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치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지금 몽실학교, 또 이 학생 주도 교육을 하고 있는 공간, 청소년들이 배움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우리는 흔히 자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자치가 뭘까요? 자치를 경험해 보신 분. 자, 서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자취를 경험해 보신 분이 쪼끔 생각나고 쪼끔 했던 경험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자취는 내용이자 과정이고 그 주체인데, 무엇을 주체냐면 의사결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과정에 참여하고 주체인가라고 돌아봤을 때 이 공간에 누가 자치를 만들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학교에서는 학생 자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나요, 학생이? 자, 그렇다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고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요. 몽실학교에서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은 다양한 주인인데, 공간의 주인, 배움의 주인, 삶의 주인, 자치를 만들면서 이 세 가지의 주인이 되는 방식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생 주도 교육, 학생 주도 학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단지 프로그램이고 단지 교육의 내용일까 에서 끊임없이 함께 고민했던 부분은 공간의 주인이고 그 배움이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배움의 주인이 되어야 되냐면, 왜 공간의 주인이 되어야 되냐면, 이게 결국 나의 삶의 주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의 주인, 배움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연습하고, 그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청소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학교는 지식을 얻는 곳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즘에 온라인 수업을 하시면서 보시겠지만, 지식 중심의 수업, 그리고 지식만을 전달하는 수업은 다 누가 해줄 수 있죠? 네. 인터넷에서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은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뇌를 들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왜 뇌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이런 지식 정보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식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배움들을 학교가 여전히 가지고 와야 될까라는 질문들이 생기죠. 이전에는 이런 질문들이 사실 질문으로만 그쳤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가 지식을 전달하는 곳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미 어쩌면은 사교육이나 유튜브의 이런 지식 전달 중심의 그 경쟁력은 잃어버린 그
그 학교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시대가 딱 되어 버리니까 훨씬 더 이 테크놀로지의 그 영향력들이 지식 중심의 그 전달 방식에는 유리하고, 그리고 지식 중심의 전달 방식에는 더 많은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역으로 그러면 배움의 효율성이 단지 지식 중심의 전달일 뿐일까라는 의문들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 고민들을 인제 맨 끝까지 저희들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거는 세상에서 살아갈 길을 스스로 찾고 그 의미와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연습, 경험, 노력, 실수, 배움을 통해서 지식, 깨달음, 능력을 얻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자립하고 성숙하며 미래를 위해서 기초를 다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그리고 이것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과 신념을 존중하고 남의 감정과 신념도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임을 알게 되는 공간이 학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연습 경험, 실수,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 능력을 얻고 있을까요? 자,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우리 교대를 나중에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는 우리 대학교 1 학년생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우리가 학교 교육을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학교의 교육 목표들을 구성원들이 다시 세우고 있어요. 잘 보이시지는 않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제가 있었던 어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 학교 철학이 담긴 교과 교육 목표들을 세우면서 저희가 비전을 세우고 교육 목표를 세우고 중점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인제 요즘 경기도 혁신학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인제 제가 있었던 학교의 그 학교 철학이 담긴 교과 교육 목표고요. 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 배움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냈던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도대체 교실에서 하고 있는 수업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저희가 자기 역사 쓰기가 역사 선생님의 수행 평가였으면 그걸 통해서 학교의 교육 철학인 반성적 사고를 거쳐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존중하는 자존감 교육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하는 것과, 그냥 자기 역사 쓰기를 끝내는 것과 전혀 다른 교육적인 효과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안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교육 목표들을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보는 작업들을 지금은 경기도 안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교육 과정의 주체임을 알게 되는 교사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 과정의 주체임을 교사들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육 과정의 주체고 배움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공교육 학교가 가진 어쩌면 시스템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좀 더 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학교가 이 틀들을 한꺼번에 깰 수 없는 그런 구조라면 '학교 바깥에서 한번 해 보자.'라는 고민을 안고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그 모임들이 2014 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지역에 있는 교사와 주민과 청년들로 구성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 고민을 시작하게 됐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고민들은 뭐였냐면 배움의 주체인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공간의 주인이 되고 삶의 주인이 되고 배움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공교육 학교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혁신학교나 어 대안학교 이런 틀 안에서 시도해 본 적은 있었지만 전체 학교들이 함께 바뀌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시스템이 바뀌고 법 제도적인 한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교육의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어 거부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학생자치 배움터 지금의 몽실학교와 같은 틀은 저는 제3의 학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3의 학교라는 건 뭐냐면 공교육 자체가 이꼴 전부 학교였다라면, 그리고 학교를 벗어난 5 이유는 전부 사교육이었다라고 하면, 공교육과 사교육이 아닌 공적인 교육을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벗어나서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과 배움, 이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은 청소년인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배움의 공간과 이런 배움의 지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만들어진 공간이 이 몽실학교의 처음의 모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3의 학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청년들은 아마 학교와 몽실학교 두 가지의 학교를 다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비몽사몽 토론회가 2014년에 있었고요. 이것을 모태로 학생 자치 배움터, 학생 주도 교육, 그리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간에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때 있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 길잡이 교사가 되어서 22살, 23살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은 이 공간에 처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더 크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이 주도하고 마을의 교육력을 통해서 미래의 교육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함께 도전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공간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3가지 축에 대한 고민들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배움의 주인이 그동안에 누구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는 가장 잘 배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모범생? 학교에서 가장 잘 배우는 사람.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가장 잘 배우고 있고 선생님과 칠판이 가장 잘 배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배움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는 그 배움을 조직하고 기획했기 때문에 가장 잘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배움의 주체인 학습자가 자기의 배움을 조직하고 기획해 볼 수 있다라면 가장 잘 배우겠죠. 여러분도 여기에 오셔서 자기 발로 걸어와서 이 강의를 듣겠다라고 찾아오셨나요? 그랬을 때는 자기 발로 걸어온 배움들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배움의 의지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배움의 주체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아이들이 가장 잘 배우게 하고 있는 제일 큰 화두인 거죠. 그리고 공간의 주인이라는 게 가장 큰데, 많은 배움터들이 공간의 주인을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있을까? 학습자들의 그 배움의 주체들에게 돌려주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많은 배움들이 지금은 프로그램에만 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 공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공간의 주인이 청소년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 공간의 주인이 청소년이라고 느끼는 그런 공간들은 많지 않죠. 그래서 처음부터 배움의 주인이 되고 공간의 주인이 되는 것을 강조했던 거고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 삶의 주인으로 가는 가장 큰 그 2가지의 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패러다임의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배움의 그 패러다임의 변화 안에서 몽실학교가, 그리고 학생자치배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화두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예요. 지금 곳곳에 그 학생 주도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학생 자치 배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배움터들이 많은데 몽실학교도 5개나 지금 생겨나고 있죠. 근데 그 5개의 몽실학교들이 다 각각 지역마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꼭 저희가 붙잡고 가고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가장 큰 그 교육 내용은 이 학생 주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학생 주도 프로젝트는 학습자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하고요. 학습자 주도성, 자기 결정권,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방식은 구체적인 경험, 작업,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사실 학교 안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들을 해본 적이 있었고 대학교에 가서도 아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들을 운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프로젝트와 지금 자치배움터인 몽실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차이점은 학습자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흥미와 욕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많은 프로젝트들이 두 번째 주도성, 결정, 선택에 대한 권한을 주기는 하지만 자기 흥미와 욕구를 반영하는 방법이나 자기 흥미와 욕구로부터 시작되어서 주도하고 결정하고 선택으로 가는 과정들까지의 용기를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흥미와 욕구를 반영한다는 건 이렇게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학교 안에서 예전에 어떤 질문을 몽실학교에 방문하신 어떤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친구들한테. 어 "학교에서도 요즘에 프로젝트를 하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이 결정하고 참여해 봐라."라고 하고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데 왜 학교에서는 이렇게 자발성이 나오지 않는데 몽실학교에서는 자발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으냐?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댓글도 좀 달아 주세요.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도 요즘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프로젝트로 운영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 자기결정권, 선택권을 아이들에게 많이 줘요. 제약이 많다. 네.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 예산의 제약 많죠, 학교는. 또 평가. 네. 그 물음을 하니까 그 친구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너희 마음대로 해 봐. 네가 결정해 봐. 그리고 너가 선택해 봐."라고 이야기하면 저 선생님이 뭘 원할까를 먼저 생각한대요.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고 정답이 뭘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몽실학교에서는 "네가 결정해 봐. 네가 선택해 봐."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흥미와 욕구를 반영하는 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교육 안에서는 이거를 다 담아내기 어렵죠. 국가교육과정이 있고 그리고 배워야 될 것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학교 안에서 녹여낼 것인가가 사실 교육을 하는 주체들, 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교사들의 몫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몽실학교의 특징 중에 넘나들며 배우기라는 특징이 있어요. 어저께 서우철 장학관님이 말씀하신 학습공원이나 학습마을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 학습공원이나 학습마을의 형태는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아 진짜 이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배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가정과 학교와 지역 사회가 연결된다면 훨씬 더 좀 좋은 배움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느끼게 된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던데 강제 소환된 미래라고. 우리는 미래에 이런 것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지만 실제로 적용해 보지 못했는데 그러한 그 배움의 방식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의 특징은 민관화 거버넌스죠. 경기도교육청, 의정부시청, 의정부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의정부 몽실학교라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각각이 지금까지는 다 달리 일을 해 왔었고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일만 했던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교사, 학부모, 마을 주민,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경험과 각각의 어 처해진 위치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혀 다른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을 이야기하는 데는 어 너무 어려운 의사소통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 어 매번
그 벽에 부딪히고 이 벽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도 이 관계를 유지하고 이러한 다양성들을 이 자취배움터에 계속해서 특징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은 가장 잘 배우고 아이들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서로 다름을 연결하는 그 과정은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해보는 경험들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 조금씩 조금씩 그 경험을 배움으로 가져가고 축적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거버넌스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생태계, 교육을 통해서 학생을 둘러싼 생태계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것은 인제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2015 년에 프로젝트의 주제예요. 마을에는 다양한 공간이 있고 그 공간과 공간은 길로 이어져 있고 이제 우리는 그 길을 사람과 사람으로 메꾸는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공간, 길, 사람에 대한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마을에서 청소년들이 한 300 명의 친구들이 모였고, 그 300 명의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들을 구상하게 돼요. 그리고 이 구상한 프로젝트들은 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할 거고 어떻게 할 것인 건가의 이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아이들이 조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공간 프로젝트에서는 우리 공간을 만드는 게, 청소년들 공간을 만드는 게 프로젝트의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나고 터를 잡고 나눔의 공간들을 만들자. 그러면 청소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할까? 이것을 모여서 청소년들이 고민을 한 거죠. '무엇부터 해야 될까?'라고, '우리한테 뭐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카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카페를 만들기 전에 우리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맨 처음에 했던 작업은,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청소년 공간이 다른 곳에는 있을까?'라고 하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맨 처음에 탐방을 갔던 곳이 공릉 청소년 정보센터 같은 곳에 가서 탐방을 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청소년 공간들을 만든 다른 문화의 집 뭐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청소년 공간이라고 하는 곳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 공간에는 그럼 뭐가 필요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그랬더니 청소년들에게서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카페가 필요하다." 그럼 카페가 필요한데 우리는 책상도 없고 바리스타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책상을 만들고 바리스타를 할 줄 아는 것들을 배워보자. 배움의 주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배움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목공을 배우고 목공으로 책상을 만들고 그다음에는 바리스타 수업을 하고 이러면서 인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다른 공간, 청소년 공간들을 찾아가 보면 이렇게 목공 수업도 있고 바리스타 수업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서 바리스타 수업 10 시간, 목공 수업 10 시간을 듣지 않고 아이들은 이 공간에서 목공 수업을 하고 바리스타 수업을 만들어 가는 거죠. 물론 이렇게 주어진 배움,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에서 만들어낸 목공의 책상은 훨씬 더 훌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 자기가 고민하고 조직하고 기획해 보고 만들어낸 10 시간의 수업들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겠죠. 이렇게 쌓여진 배움들이 그다음의 프로젝트들로 연결되고 그다음의 도전으로 연결된다라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학생 주도 프로젝트의 가장 큰 그 특징이 될 수 있고요. 이러면서 인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벽화를 그려내기도 하고요. 그 당시 저희가,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이 되어서 멋진 공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 저희가 공간을 얻지 못해서 이 공간에 그 토요일 일요일마다 와서 이 공간을 빌려서 쓰면서는 어차피 리모델링 될 테니까 '그림이라도 그려 보자.' 하면서 그렸던 벽화들이고요. 지금은 다 인제 리모델링 되어서 지금은 없어졌죠. 몽실학교에 탐방 오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나 멋진 공간으로 여기가 탈바꿈됐습니다. 이 공간이에요. 여기 지금 2층
공간이 지금 그때 이 공간들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2 층에 인제 중고등학교에 그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벽화를 그려 놓으니까 초등학생들이 자기네들도 벽을 달라 그래서 벽을 줬더니 이렇게 그려 놨어요. 여기 앉아 있던 친구가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초등학교 5 학년 때 다녔는데 지금은 중학교 3 학년, 고등학교 1 학년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인제 이게 카페 지금 1 층에 카페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그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건물이었던 공간이 리모델링 되면서 이 공간들이 지금 몽실학교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모든 아이들은 배움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쟁과 선별을 위한 서열화가 아이들에게 배울 의지와 희망을 빼앗아 가 버린 거죠. 그래서 도전하고 실패하고 재도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실패하고 도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청소년들에게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몽실학교 안에서는 실패하고 도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으면 좋겠고 이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곳이 공교육에 더 많은 학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네. 들리시나요? 다시 들리시나요? 댓글이 없네요. 아 예예예예. 네. 감사합니다. 어 네. 그러면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학교에서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은 "하나하나가 우주고 하나하나가 별처럼 빛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별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봤고요. 그런 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다양한 배움의 도전들이 일어나는데 이 배움의 도전들은 아이들의 흥미와 욕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떤 친구는 매년 똑같은 비슷한 과정으로 자기의 진로들을 만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도전들을 해 보기도 해요. 닭을 키워 보기도 하고 닭을 삶아서 요리를 해 보기도 하죠. 이런 공간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공간들이 바로 인제 자치 배움터이고요. 그런 공간들 안에서의 배움들은 자기의 진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하고의 만남들을 가지고 자기 진로들을 만들어가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정치인을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는 이런 배움의 공간들. 그리고 자기 진로하고는 연결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있는 사진 보이시나요? 뭐 하는 사진 같으세요? 네. 댓글 달아 주세요. 뭐 하는 사진 같으세요? 혹시 아시는 분? 혹시 틀어 놓고 다들 딴데 가 계시는 거 아니시죠? 네. 출석 체크하시고 딴 데 가 계시면 안 되십니다. 네. 예 맞아요. 양봉. 네. 양봉 집 짓기, 자전거 여행 양봉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양봉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 양봉하던 친구들이 새벽 4 시에 가 가지고 지금 4시 반에 그날 학교 가는 날인데 4시 반에 지금 채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었고요. 지금은 다 대학생이 됐겠네요. 네. 이런 친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생명을 키우는 프로젝트들을 해 보고 싶다 그래서 도시 양봉을 도전했던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그 꿈터 바이크 하는 그 사진인데 어 자전거를 타고 싶은 친구들이 라이딩해서 자전거 수리로 그리고 자전거 도색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자전거 대여소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 사진입니다. 어 프로젝트를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쪼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미니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을 해 보자라고 하고 시작이 되었던 이 과정들은 맨 처음에 프로젝트 기획은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를 잡고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함께 나누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마지막에 진행을 한 다음에 성찰, 평가까지 이어지는 이 기획들을 친구들이 쭉 진행을 하거든요.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요. 어 맨 처음에 몽실학교에 오게 되면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관계 맺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몸으로 부대끼고 약속을 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다름을 알게 되고 함께 하는 방향들을 정하게 되는 게 맨 처음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데 이 비전과 목표는 매년 작년에 그러니까 그 비전과 목표는 작년에 운영을 했던 청소년 자치회들이 1 년을 평가하면서 내년의 방향과 내년의 비전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요. 4 월에 친구들이 모이면 그 비전과 목표에 따라서 우리의 가야 되는 주제들을 다시 한번 잡게 돼요. 이 비전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비전은 매년 같이 하고 있는 비전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매년 주제가 다르게 나오는데 올해는 어 쪼끔 더 다른 그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해서 올해 2020 년에는 비전에 더 충실하고 몽실학교의 방향에 대해서 몽실학교가 가진 특징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저희가 잡아왔던 주제는 이런 거였어요. 다름이 어울리는 몽실학교, 뭐 다름과 어울림 이런 예들을 가지고 이제 주제를 먼저 잡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도구들을 찾게 됩니다. 다른 청소년 프로젝트나 청소년 공간들은 이 도구에 집중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춤, 노래, 그다음에 뭐 영상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도구죠. 내가 무엇인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왜 하느냐 중에서 어 이 도구들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인 거예요. 요리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단지 요리가 목적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요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인데 이 요리 물론 인제 요리가 목적인 친구들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자기의 흥미와 관심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그 청소년 프로젝트를 우리가 그 만들어낼 때 이 도구에 집중하다 보니까 음악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다 다른 목적이 있거든요. 요리를 하고 싶은 친구들도 어떤 친구는 요리를 해서 친구들하고 나누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요리를 해 가지고 매번 다른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게 자기에게 더 맞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요리를 가지고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요리는 이 친구들을 모아주는 흥미와 관심사이고 이 친구들을 모아주는 도구인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목적이나 가야 되는 방향성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거 도전하고 싶은 것을 만나는데 이 도구가 그 좋은 역할을 하게 되지만 왜 이것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들여다봐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주제를 바탕으로 자기의 욕구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자기의 욕구를 들여다보기 어렵죠. 댓글을 보니까 몽실학교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목적을 뚜렷이 갖고 오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다. 막 이런 댓글들을 달아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300-400 명을 만나 보면요. "너희들 뭐 하고 싶어서 와?"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뭘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자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몽실학교 와서도 해요. 그럼 저희는 "그런데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죠. 실제로 자기의 욕구를 들여다보는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정이고 그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먼저 살아본 어른들 그리고 옆에 있는 길잡이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의 욕구를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과정보다는 프로젝트에 충실하고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을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그 아이의 욕구가 무엇이고 그 아이의 흥미와 관심사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봐줄 수 있는 게 교사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욕구를 들여다보고 도구를 찾은 친구들이 프로젝트를 구상하죠. 어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안은 뭘까?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프로젝트는 어떻게 만들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걸 통해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공동의 목표, 나의 목표, 전략, 기술, 도구들을 발견하고 학습 내용과 경험을 결정하고 방법을 결정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마을의 공간과 사람과 정보하고 연결하면서 배움들을 조직해내고요. 이 배움을 조직한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목적, 비전인 함께 나누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프로젝트들로 어 승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에 저희가 계속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들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법들은 결국에 정치와 무관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정책 마켓에 정책을 제안하는 것까지 가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몽실학교가 가고 있는 프로젝트의 방향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매년 겨울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견우 프로젝트가 있어요. 견우의 볼견자, 버두자이기도 하지만 한자를 보시면 개견자, 소우자,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프로젝트죠. 이렇게 도전한 프로젝트 안에서 이번 겨울에 한 프로젝트는 이런 프로젝트였어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쓸데없는 도전.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남들은 다 쓸데없다고 하지만 이 쓸데없다라는 것들을 자주 할 수 있어야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아이들이 쓸데없는 도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쓸데없는 도전들을 잘 못 만들어내죠. 그래서 어른들이 자꾸 이 쓸데없는 도전들을 할 때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친구가 쓸데없는 도전을 많이 한 친구인데 손 들어 보세요. 쓸데없는 도전을 많이 했을 때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공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주제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던 그 축제예요 이거는. 10 세기 축제라고 해서 '우리는 다 다르고 우리는 다 소중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다름과 어울림이라는 주제들로 어 정책 마켓과 축제들을 기획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평화라는 2019 년의 주제를 가지고 선 넘어 평화라는 10 세기 축제들을 했습니다. 신 자, 시작할까요? 네. 어 1 시간 다 꽉 채우진 않고요. 좀 일찍 끝낼 테니까 자기 자리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갔어?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제가 이제 1 시간을 강의하면서 빼먹었던 부분이 아까 마지막에 잠깐 등장했죠. 어 깨알 선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이 그 사이트가 이 채널이 어제 강의하셨던 서우철 장학가님의 두루몽실 이야기 채널이에요. 그래서 서우철 장학가님이 꼭 좋아요, 구독을 눌러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쉬는 시간까지 인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몽실학교 안에서 학생 주도 프로젝트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다양한 아이들의 그 고민에 있어서 아이들이 낸 아이디어로 아이들이 내는 생각들로 어 1 년간 진행이 되고요. 이 1 년간 진행이 되는 그 프로젝트들은 11 월에 저희가 나눔의 시간으로 축제들을 통해서 축제와 정책 마켓을 통해서 공유하고 성찰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러면 1 년에 예?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 안 나오나요? 네, 나오고 있나요, 소리가? 네, 소리 나오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나온다고. 예, 잘 나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축제의 내용이 있는데요. 1층, 2층, 3층 이제 몽실학교 안에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해봤어요. 주제가 오늘도 평화를 가지고 선 넘어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세기 축제들을 만들어냈고요. 그 프로그램이 1층 어수선, 2층 개과천선, 3층 다다익선, 4층 몽실해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용들을 이렇게 어 다양하게 공유를 그동안에 했던 한 40개 넘은 프로젝트들을 1, 2, 3층에 배치해서 서로 나눔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영상을 조금 있다가 틀어 드리려고 하고요. 어저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기 서우철 장학관님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책 마켓이라는 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고민하고 준비했던 그런 그 프로젝트들을 정책 제안하는 것까지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마켓들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학교에 그 자치회 친구들을 초대해서 '학교 안에서도 좀 적용해 보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학교 자치회들, 학생 자치회들의 공약들을 만들어 보는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공약국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학교 정책을 공약을 직접 만들어 보고 이 공약과 경기도교육청의 공약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우리 학교가 가야 되는 방향은 무엇인지 이런 그 공약들을 현실화시켜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 캠프를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몽실학교에서 도전해 봤던 것들이 학교에 좀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이죠. 네.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몽실학교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마을 프로젝트, 올해는 이제 그 메이커 프로젝트, 그다음에 이제 상상 프로젝트 뭐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더해움 프로젝트라는 탐구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다양한 프로젝트로 몽실학교 안에서는 이제 무학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자기의 진로와 자기가 좀 더 탐구하고 싶은 영역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2017년에 해 줬었고요. 그 이후 16년에 해 줬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고등학생들만 무학년제로 더해움 프로젝트라는 대학 연계 융복합 프로젝트라고 하는 탐구 프로젝트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더해움 프로젝트는 '감정이 자유로우면 지성은 스스로 탐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암과 삶이 통합되는 교육,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탐구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탐구하고 자기 그 진로와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안된 프로젝트들의 예들은 이렇게 공학팀, 정치, 경제, 법팀, 인문팀, 환경팀, 의학, 언론, 문화예술, 자연과학, 교육 등으로 나누어져서 자기가 그 연구하고 싶은 주제들을 친구와 만나고 그 친구들과 함께
자기 관심 영역에 맞추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탐구의 과제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주제들은 1 년간 저희가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등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학생 그다음 해에 저희가 학생 주도 교과 교육까지 연결이 되어서 주제 탐구 영역과 교과 교육 영역을 함께 고민하는 교육 과정들을 직접 짜 보는 그런 연구회가 붙어서 교육 과정들을 함께 직접 짜 보는 과정으로 더 확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학교의 교육 과정, 국가 교육 과정들을 아이들이 직접 분석을 해 보고 그중에서 자기가 연구하고 교육 과정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주제들을 제시해서 직접 국가 교육 과정들, 그리고 인제 자기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교육 과정들을 조직해 보고 기획해 보는 경험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탐구 영역과 교과 교육 과정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작년에 더해움 프로젝트의 주제는 오늘도 평화라는 몽실학교 프로젝트에 맞춰서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질문들을 통해서 이러한 주제들을 도출해 냈어요. 여기 보시면 평화란 정말 옳은 정서인가? 사회적 약자의 정신적 평화를 깨뜨리는 경제 문제 해결 방안. 어 미디어 공공성, 보편성 연구에 기반한 청소년 주도 방송 프로그램 제작. 왜 사회복지가 필요한가?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서비스직 종사자의 노동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올해 2020년 학생주도학습 프로젝트는요. 지역에 모인 선생님들과 함께 이루어지고요. 그 선생님들이 정책연구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계십니다. 이 선생님들은 몽실학교 길잡이 교사를 지원해서 공교육 학교 선생님들이 15명 정도 모여서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더해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계시고요. 올해의 주제는 저희가 그 연구회 주제로 잡은 거는 학습자 주도성과 협력 환경을 통해서 미래의 학습 플랫폼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한 내용들이 고교학점제에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로 학교 교육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먼저 몽실학교에서 하고 있는 실천들을 학교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학생 주도 교육에서 학습으로의 전환.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학습 전략과 기술을 선택하고 내용과 학습 결점을 경험해서 올해는 평가까지도 한번 수행해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더해움의 과정을 통해서 얻고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기도 하지만, 교사들에게는 학생을 배움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하고, 교사와 학생이 둘 다 각자의 성장을 가져오는 교육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공교육에 적용시켜서 미래 교육의 방향을 한번 설계해 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연구의 방향들은 올해 이런 5가지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미래 학습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사 학생이 연구자로 함께 만나고 학습자 주도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교육과정과 학생 주도 학습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공교육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습자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적용 방식과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해 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제 이 연구회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인제 오프라인으로 계속 모이고 있고요. 아이들은 한 2번 정도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인사를 같이 했는데요. 어 지난번에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더해움 기획단과 만나서 이 친구들이 내온 주제는, 올해의 주제는 코로나19와 존엄이란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획단이 먼저 시작을 해서 조금 조금씩 확산을 해 가면서 더해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텐데, 세상을 바꾸는 천 개의 질문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내건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올해는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과정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유와 실천을 통해서 정책 마켓과 포럼을 함께 진행해 보는 게 올해의 목표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과정이 진행이 될지 어 가을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해움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리고 몽실학교의 교육 과정을 위해서 배움을 위한 협력 체계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구축하고 있고요. 교육 과정 학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의 축이 있는데, 교육 과정 매니저는 말하자면 길잡이 교사들인 거죠. 아이들이 교육 과정을 짜기도 하지만 그 안에 아이들이 세우는 교육 과정들을 함께 지원해 주는 교사의 역할들이 중요하고요. 마을의 인프라와 전문가의 협력이 지역에서 함께 어 지원됩니다. 그래서 마을의 인프라를 찾고 전문가의 협력을 찾아내서 함께 지원해 주는 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교육과정 매니저의 가장 큰 역할이 되겠죠. 그리고 교육청과,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어 다양한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학생 개개인을 지원하고 있는 협력 체계입니다. 이 협력 체계들을 조금 더 어 나누고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어 '앞으로 미래 교육의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년 더해움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에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고민들은 이런 거예요. '미래 교육에서 진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교사들이 미래 교육의 연구자고 관찰자고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진짜로 미래 교육에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아이들의 자발성은 교과에서도 만들어질까? 진짜 참된 학력이란 무엇이고 흥미와 욕구가 학습력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초중고의 교육 과정은 어,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 국가교육 과정은 대강화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가르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 그리고 교육 과정 안에서 아이들의 선택권은 어디까지 줄 것이고 정의적 능력이 지적 능력을 견인해낼 수 있을까? 프로젝트 학습이 고등 정신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교사들이 늘 고민하고 나누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올 한 해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인제 교사들이 함께 그 관찰자로서 아이들을 계속 팀으로 만나려고 하고 있고요. 이 팀 체제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고 평가까지도 연결시켜서 직접적으로 고교학점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교사들이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주 교육 과정들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배움, 뭐 동아리나 창체들을 아이들이 직접 기획해 보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교사들이 느꼈던 거는 교사가 가르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성하게 된 거는 특히 준비를 많이 한 교사일수록 가르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였죠. 몽실학교가 경기 혁신교육에 던지고 있는 화두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 학교가 아닌 학생을 보는 개별화 교육, 그리고 자치를 통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배움, 삶을 위한 배움, 성장하는 배움을 위해서 교육 생태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미래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주어진 정책 중에 자유학기제나 고교학점제가 정말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몽실학교가 지금까지 실험해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우리에게 올해 주어진 화두가 있죠. 온라인 학습이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강제로 소환된 미래, 우리가 미래 교육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조건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돼 버렸어요. 아무도 가 보지 않은 학교인데 누구도 가 보지 않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드시고, 아마 이제 이 연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계속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화두들은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몽실학교가 했던 경험들이 어떻게 교육에 영향을 주고 어떻게 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교육을 견인해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아무도 가 보지 않은 학교 가는 길에 이 5가지의 화두들을 저희가 던지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개별화 교육을 통해서 배움의 자발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해 보신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개별적으로 30 명이 보였으면, 그전에는 30 명이 보였으면 이제는 개개인의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은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개별화 교육을 통해서 이 온라인의 그 가장 좋은 장점들을 통해서 배움의 자발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배움을 주어질까가 아니라 이 그 에듀테크나 테크놀로지의 장점을 통해서 스스로 조직하고 설계하는 역량들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시공간적 제약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배워야 될 분량들이 딱 있었고 여러 가지 제약점들이 있었으면 그 제약이 없어진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이렇게 많은 공간과 정보들 속에서 어떻게 조직하고 스스로 조직하고 설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교육이 길러낼 수 있을까? 그렇게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 역량들을 길러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경험했죠. '소통하고 연결하고 관계를 만들고 있구나.' 널려져 있는 지식 정보들과 연결하고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관계를 이뤄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이게 잘 소통하고 잘 연결되어서 순환되고 환원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한 행동이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공동체에 대한 감수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구의 저쪽 끝에서 하는 행동이 지구의 반대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감수성을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학교와 교사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 하는 거죠. 누구도 가보지 않은 학교 가는 길에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교과서의 배움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온라인 학습 기술을 도입할까? 어떻게 하면 이 정보들을 머릿속에 쏙쏙 넣어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간표를 어떻게 짜고 몇 명을 학교 나오게 하고 몇 명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를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강제 소환된 누구의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음 교사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을 교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배움은 공간의 주인이 되고 배움의 주인이 되고 삶의 주인이 될 때 나를 통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배움의 목적이자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인제 쭉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좋은 학교, 뭐 몽실학교가 어떤 곳이다, 아니면은 인제 이런 자치배움터의 경험들이 어떤 곳이다라는 사례들을 많이 들려 드렸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학교는 어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일 뿐이죠. 다 이렇게 가야 된다도 아니고 공교육 학교가 다 이렇게 될 수도 없고 모든 배움터가 다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공식도 저희에게는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학교의 본질은 외부에 있는 구조가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 속에, 그리고 그 사람들 간의 일상적인 소통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가져왔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이들은 학생 주도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배움의 과정 안에서 끊임없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도 흔들리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라면 아이들의 흔들림을 지켜봐 줄 수 있어야 되고, 교사 스스로 자기 자신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기다려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마지막으로 나누고요. 이것으로 저는 학생 주도 교육의 이해와 실제 사례들을 좀 나누는 과정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박수 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꾹 눌러 주시라고 한 번 더 저희 장학관님이 다녀가셨고요. 예. 혹시 이 연수 끝나고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연수 다음 주 월화에도 이 온라인 연수들이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전성실 선생님이 오셔서 예? 이한솔 선생님이 오셔서 진행을 하시고, 화요일은 전성실 선생님이 오셔서 진행을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함께 모이신 선생님들이, 지역에서 연수를 진행하신 선생님들이 줌을 통해서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때 또 저희가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밴드를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출석 체크 혹시 잊어버리신 분 있으신가요? 마지막 출석 체크는 밴드에서 마지막 출석 체크 해주시면 되고, 지금 몇 명까지 출석 체크 하셨죠? 네. 좀 전에 30분부터 지금 마지막 출석 체크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셨다고 자꾸 이야기하시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장학관님 유튜버 채널 목표가 1000명이십니다. 네. 주변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걸로 저희 온라인 강의 두 번째 마을교사 아카데미 두 번째 과정은 다 마치도록 하고요. 밴드를 통해서 더 소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출석 체크 잊지 마세요. 자, 다음에 만나요.